2012년 2월 5일 12명으로 구성된 제2차 한국 만화수로 원정대는 서울 출발 닷새 만인 2월 10일 대망의 카트만두 공항에 그 거보를 내디뎠다. 히말라야의 소왕국 네팔은 오랫동안 세국 정책을 유지하다가 1950년 문호를 개방한 국가로서 약 900만의 인구 중 90%가 문맹이지만은 국민들은 소박하고 비교적 부지런하다. 해발 13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수도 카트만두는 인구 약 20만의 소도시. 이곳 네팔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히말라야를 찾아오는 알피니스트들이 많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는 각국의 관광객도 많았다. 그를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 또한 대단하다. 소가 번화가에 누워있어 교통이 마비되는 희극도 많고 또 차가 사람을 치면 벌금형이지만은 소를 치면 징역형에 처하는 이해를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소를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19일 이 나라에 독립축제가 있었다. 얼마 전 서거한 부왕의 뒤를 이어 신앙이 된 비렌드사 샤왕이 참석해서 이 나라 국립경기장에서 기념행진이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용맹성을 떨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르카병의 행진. 그들은 용감성 못지않게 충성심이 강해서 왕의 근위사단은 전부 구르카병이라고 한다. 특히 그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땐 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의 지휘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이끄는 기갑사단을 섬멸시킨 전공은 2차 대전사의 찬연히 기록되고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때에도 인도를 지원해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용양무쌍한 군대인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셀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외화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이라 이러한 축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들은 완전 등반장비를 갖추고 행진하고 있으며 왕도 이들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다. 미개하고 비난한 그들이라 왕 앞에서도 맨발로 행진하는 예가 허다하다. 2월 21일 네팔 제2회 팀인 안나푸르나 축구팀과 우리 원정대와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다. 최운상 인도 총영사께서 보내주신 유니폼을 입고 수천 명의 관람객 앞에서 우리는 용전 분투에서 당당히 3대2로 이겼다. 네팔 팀에서는 우리 팀의 김예석 군을 스카우트하겠다고 조건까지 제시한 일이 있었다. 2월 26일 UN 대표로 이곳에 와 계신 김용성 박사와 이종용 교수 댁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산신제를 지내주셨다.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히말라야의 자이언트들이 한눈에 들어온 것이다. 시루가 없어 화분에 구멍을 뚫어 떡을 만들었었다. 우리들은 8톤짜리 대형 트럭과 버스와 승용차로 카트만두를 출발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차편으로 카트만두에서 80km 떨어진 트리스리바잘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까지의 길은 험하고 너무도 위험해서 우리는 우리의 장비와 식량을 튼튼히 묶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셀포 중에는 과거 우리와 함께 최엔 히말에 올랐었고 작년 제1차 원정 때는 고 김기섭 대원과 함께 7,800m까지 올랐던 린지 왕겔이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도 방문한 바 있어 우리와는 친한 셀포였다. 그의 부인이 출발에 앞서 전송차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전송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들 자신은 물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카드만두를 떠난 지 5시간 만에 트리스리바달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다. 이들이 작년 마나스루에서 조난을 당한 고 김기섭군의 유지를 이어 정상에 도전한 집념의 형제들이다. 이들의 큰형이며 이번 원정의 총대장인 김정섭 씨의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곳서부터는 자전거 하나 다닐 수 없는 험한 산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적지인 마나스루까지 걸어가야 하고 약 10톤에 가까운 저희들의 장비와 식량은 인부들이 져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약 300여 명의 인부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속에서 그와 같은 많은 인부를 고용하기가 어려워 저희는 선발대를 미리 보내 연락을 해놔서 멀리서는 에베레스트 산 밑에 사는 솔로군부 인부로부터 사마마을의 인부 혹은 카트만두 등 사방에서 약 400여 명의 인부가 모여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희들이 오기까지 며칠간 야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는 담배를 논아줬었습니다. 특히 필터 담배는 이들에게는 귀중하기 때문에 제 나라 청자 담배를 논아주면 어떠한 곳에서는 한 대를 갖고 온 가족이 논아 피는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305명의 인부를 뽑았다.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짐 305개를 나누어주면 이들은 자기가 맡은 이 짐을 베이스 캠프까지 무사히 운반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별할 줄을 몰라서 가다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었다. 물론 짐에는 1번부터 305번까지 번호가 있으나 아라비아 숫자조차 모르는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또 이들의 이름은 길고 비슷한 이름이 많고 또 아예 이름조차 없는 자들도 많아 우리는 이들에게 번호표를 달아주고 그 번호표로서 임금도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번호표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워낙 무식한 그들이라 6번과 9번을 놓고서 서로 번호가 같다고 다투는 예도 있었고 번호표를 잃은 인부가 다른 인부의 번호표를 가져다 달고 다녔으나 불행히도 이자 역시 무식해서 훔쳐온 번호표와 자기 짐 번호가 틀리는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나중엔 발각이 되어 우리 대원들을 웃기는 일도 있었다. 9월 29일 포터 305명 이들 어버이들의 침구 식기를 지고 뒤쫓는 아이들 40여 명 그리고 편지의 전달자 메일런러 3명 쿡 치킨보이 4명 그리고 우리 대원과 셀파들 합계 400여 명의 대부대 장사진의 행렬은 그 길고도 지루한 캐러반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행군의 고달픔과 등반의 힘을 쌓기 위하여 식욕은 왕성해야 하며 식탁은 화려해야 했다. 같은 시간에 고도의 차이에 따라 사계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이곳 네팔이다. 카트만두는 쌀쌀한 봄 날씨였지만은 벌써 이곳은 한여름의 무더위다. 따라서 우리의 식탁은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레몬 등으로 신선하다. 한편 고산족들의 음식을 살펴보자. 그들의 주식은 강냉이로서 강냉이죽을 되직하게 끓여서 먹는다. 그들은 숟가락을 사용치 않고 만년젓가락인 고무젓갈로 펄펄 끓는 죽을 서슴없이 먹어치운다. 또 물이 귀한 고산의 습성에서
물로 설거지를 모른다. 간단히 이렇게 혀로 처리하고 마는 것이다.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설거지도 겸하는 일거양득의 식사. 이것도 하루의 두 끼. 이들이 섭취하는 칼로리는 하루 겨우 2000칼로리나 될까. 하지만 잘들도 걷는다. 걷는 힘은 따로 있는 듯. 어쨌든 걷는 행군의 올림픽에 출전하면은 우승은 문제없을 걸음의 천재들이다. 허나 그 잘 걷는 걸음들을 걷지를 않고 늑장을 부려 우리의 애를 태운다.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그들의 주머니는 불러진다는 무서운 타산에서다. 결합한 3일째 교통의 요지 아르가트 바잘에 도착했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의 밀무역의 중심지라 중공의 일용 자파, 인도의 비단, 심지어는 일본제 볼펜도 구경할 수 있었다. 망고나무 숲이 우거진 이곳 중학교 교정에서 여정을 풀고 그곳 청년들과 친선 배구 시합을 가졌다. 스포츠를 통한 친선 속에서 우린 항상 항스러운 면모를 소개하기에 게으르지 않았고 대민 봉사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혜택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현대의학과 약품은 곧 요술이었고 우린 어이없게도 불가능이 없는 대한 마술사로 그들 눈에 비쳤던 것이다. 혹까지 뛰어달라고 애원하는 이들. 허나 우리의 기술은 페니실린 주사 정도가 고작이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허나 우리가 누벼가는 곳곳마다 고맙고 친절한 코리안의 이미지는 영원히 그들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라. 생명을 건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의 지붕을 올라서는 위대한 장거. 그것은 결코 한 개인의 명예나 영광이 아니다. 조국의 명예, 조국의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과거 고식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우를 벗어나 세계 지붕에 도전했던 열강들과 나란히 조국 한국의 힘을 과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세 번에 걸친 스위스 알프스의 등반, 4번에 걸친 히말라야 등반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막대한 경비를 무릅쓰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만의 장비, 그리고 충분한 식료, 거기다가 손꼽히는 유명한 시설파들만을 고용해 필사의 도전을 감행한 것이다. 숙명의 마너스로 그 8156m의 정상. 1970년 김호섭 등반대장과 김민식 대원이 6000m까지 정찰한 바 있었고, 지난해에도 김호섭 대장이 이끄는 제1차 한국 마나스로 등반대는 해발 7800m까지 올라 정상을 불과 300m 눈앞에 두고 김기섭 대원을 잃은 숙명의 산이며 눈에 익은 산인 것이다. 기술의 부족, 투지의 나약함은 없었다. 오직 신의 자비로 순조로운 날씨만 베푸신다면 우리의 성공은 어렵지 않다는 자신과 신념으로 우리의 발길도 지칠 줄을 몰랐다. 허나 날이 갈수록 이들 포타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져 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돈으로 환산하는 타산의 발길로 느려만 갔다.
네팔 3대 강의 하나인 브리간닥이다. 이 강의 수원은 바로 마나스루의 빙하이며 그 끝은 인도 간디스 강의 수원을 이룬다. 자연 마나스루의 아이스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실족되어 추락한다면 그 시체는 인도의 간디스 강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다리는 너무 낡고 사고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의 전신경은 무거운 짐도 잊은 채 한 발 한 발 발에만 있다. 이나마 선발대가 보수하고 새로 놓고 해서 이 정도이다. 허나 이것이 이 나라의 국도이며 왕도이니 어이하랴. 예전엔 중국과 인도의 교역로였고 지금도 네팔과 티베트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것이다. 하룻밤 야영을 하게 되었다. 온천이라야 아무 시설도 없는 노천 온천. 하지만 우린 오랜만에 뜨거운 물에 피로를 풀 수 있었다. 이곳이 문제의 외나무다리다. 이 외나무다리를 만들기 위해 우린 미리 선발대를 보내 이 다리를 놓고 길을 보수했던 것이다. 선발대 20명이 2주일간을 길을 보수하고 다리를 놓았으니 그 경비 1,000불, 약 40만 원의 돈이 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 400명이 건너자니 이들이 시간을 끌기엔 더 없는 찬스. 완전 하루가 걸렸다. 그러니 다리 하나 건너는데 인건비 24만 원을 지불한 셈이 된다. 우리는 카트만두를 떠난 지 11일 만에 해발 2,500m의 남두라는 국경마을에 도착했다. 이것은 마을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의 환영탑이란다. 통행증 수속 중에
우리는 약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들에게 원기소를 나누어주며 무사 통과를 바라는 선심을 쏟다. 그들은 우리의 선심에 감동했는지 우리를 베이스 캠프까지 호송해주겠다고 나섰다. 이곳에서 베이스 캠프까지는 몇 개의 사나운 부족이 사는 마을을 통과해야 하므로 외국에 등반대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하며 긴장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그들의 호의를 만찬으로 답했다. 우리는 산속에 그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괴를 비롯한 새우 등 생선 통조림을 대접하니 입에 침을 흘리며 맛있게 먹는 모습은 옆에서 보는 우리들에게 흐뭇한 감정을 안겨준다. 드디어 우리는 해발 8,156m의 마나스르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망의 목적지 마나스르. 저곳에 우리의 동지 고 김기섭 대원이 묻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곳을 정복하여 고 김기섭 대원의 유지를 받들고 대한남아의 기상을 전 세계 만방에 고하리라. 저 숲속에는 중공의 압제에 못 이겨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에 살아있는 신 다라이라마의 사병들이 실지 회복을 꿈꾸며 다라이라마의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는 마나스르 원정의 마지막 마을인 해발 3,600m의 사마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인구 약 300명의 주식은 주로 옥수수, 감자, 그리고 유목으로 생활을 연명하며 4명의 라마승이 통치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마나스르를 신성시하여 그곳에 사람이 오르면 자기네들에게 재앙이 내리니 그 손해배상을 미리 지불하고 가라는 일종의 통행세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히말라야 등반 사상 이곳 사마마을까지 400여 명이라는 대부대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도착한 자축과 이곳 마을 사람들과의 귀찮은 통행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성대한 파티를 벌였다. 타오르는 캠파이어를 에워싸고 셀파, 호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 가족이 되어 한 마음으로 저물어가는 히말라야의 낭만의 밤을 즐긴다. 흥에 겨운 마을 사람들도 병원과 저기를 버리고 술을 가져오고 안주를 마련하는 등 축제는 바야흐로 최고조로 무르익는다.
있었던 파티도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린 베이스 캠프를 향한 마지막 캐러반의 피크를 올린다. 보라, 이 장관의 진군을. 드디어 우린 캐러반의 터미널 해발 4,300m의 베이스 캠프에 그 첫 발을 디뎠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 우리의 총대장 김정섭 씨의 가슴은 침울과 비통으로 벅찼다. 그의 사랑하는 아우 고 김기섭 군의 캐run부터 찾았다. 애석하다. 24세의 젊음을 산이 좋아 산에 오르고 산에 올라 산에 살다가 드디어 산이 되어 빙하게 고이 잠든 고 김기섭 군. 그도 이 장거의 행군을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 굽어보고 있으리. 여기서 고 김기섭 군의 당시의 육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그러면은 현재 이 포차들이 7, 8명 도착했는데요. 아직 거기 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건너오지 못하는 포차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바. 여기 지금 전부 있는 지금 20명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를 놓을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바. 저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리를 놓을 가망성이 없으면은 상물이 조금 거실로 올라가서 건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바. 1972년 3월 12일 제2차 한국 만화수로 원정되는 작년 5월 4일 캠프5 부근 7,200m 지점에서 불의의 돌풍으로 전환하신 고 김기섭 아구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추모식을 올리나이다. 차디찬 서론 여러이 혼자 계셨던 지난 1년 김형, 형은 고국의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국의 친구들, 산악 동료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토록 강인한 체력으로서 단신 3번이나 정상 공격을 시도하셨던 형의 그 모범성, 우리 모든 산악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야말로 기어코 정상의 태극기를 꽂아 한국의 얼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으며 그대를 모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대 삼형제, 매부와 여러 고국의 아구들이 여기 왔습니다. 꼭 성공하게 도와주소서. 형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곤약과 시가 한 박스를 올리오며 삼가 향불을 피웁니다. 물론 혈파들까지 모두 고 김기섭 군과는 친밀한 사이여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특히 제 가슴 속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슬픔을 대원들에게 보이지 않고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앞으로 3개월 걸릴 저희 등반 기간 중에 총본부인 동시에 안식처가 되는 곳이며 이곳에서 첫째 지들이 할 일은 인부들에게 그간의 임금을 주고 돌려보내는 일이었었는데 이들은 질서를 몰라서 300여 명이 서로 먼저 앞을 다투면서 자기가 타겠다고 해서 이것을 순서 있게 주느라고 힘이 들었고
또 하나 이들은 셈을 할 줄 몰랐었습니다. 9가지는 세는데 그 이상이 되면 셀 줄 몰라서 목에 걸은 구슬을 가지고 10개만 되면 다른 쪽에 있는 구슬을 왼쪽으로 하나 보냅니다. 이래서 20개가 되면 2개, 30개가 되면 3개를 보내다가 이게 가만히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을 하다 목을 흔들어 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갔던 구슬이 다시 바른 쪽으로 오면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겁니다. 이렇게 세다가는 며칠이 걸릴 줄 몰라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오늘 어떤 놈은 다 읽고 털털이 본 장비와 식량을 재점검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조금도 손색 없는 준비였었고 밧줄에서 저희들이 마셔야 하는 불란서째 산소입니다. 특별히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불란서에 주문을 해서 온 것인데 36통, 그 값이 약 지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습니다. 식량은 저희 40명이 앞으로 100일간 먹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건조 된장, 과일 통조림만 2,000통을 가지고 올라갔고 비스개천 3,000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장 가지고 왔었고 고압 상태에서 쪄서 말린 거름 입안을 8kg나 가지고 왔습니다. 연료에 있어서만도 6,000m까지는 120시간 사용용의 프로판 가스 10통을 가져갔고 7,000미까지는 30시간용의 특제를 썼습니다. 짐은 15,000장을 가져갔는데 두 여자 보다가 엿새 걸려서 다 쟀습니다. 재는데 엿새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18일. 드디어 총대장이 이끄는 주력부대는 김호섭 등반대장을 비롯하여 박창희, 오색은 야수이사가 한조가 되어 베이스를 출발 제1캠프로 진출했다. 그러나 어이 짐작이나 했으리요. 베이스와 제1캠프와의 고차 불과 900m. 간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제1캠프 지대는 폭설이 몰아쳤던 모양이다. 우리의 도착은 오후 4시 반. 히말라야의 행동시간으로는 이미 늦은 시간이다. 베이스로의 후퇴는 더더구나 위험한 무리였다. 이제 곧 일몰. 그리고 그 무서운 밤이 닥쳐오는 것이다.
기온도 한낮의 직사광선 밑에서는 섭씨 20도를 오르내리고 밤만 되면은 영하 20도 30도로 급강하한다. 낮에도 구름이 태양만 가리면 곧 영하로 급강하는 변화무쌍한 이곳 기온이요 날씨인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파내고 보수해서 겨우 무사히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 다음날 계속 포타들은 베이스로부터 짐을 운반해 올렸고 대원들은 텐트를 보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히말라야 등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 눈사태인 것이다. 1937년 독일의 낭가바르트 등반대원 16명이 이 눈사태로 말미암아 전원 희생된 적도 있었다. 마침내 제1캠프 19개 천막이 설치됐다. 마치 설상의 마을처럼 안내판까지 부착된 그 코스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코스에 알맞게 특별히 주문한 등산화를 사용했는데 값이 한 켤레 80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0켤레 값이 자그마치 3,200불이었었고 보였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고소 수능을 위한 훈련이 시작됐다. 산소의 농도와 기압은 이미 5,000m에서 평지의 반으로 줄어들며 7,000 이상에서는 3분의 1로 줄어들어 고산병을 초래한다. 고산병은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 움직이기만 하면은 숨이 가빠 활동의 의욕을 잃게 돼 눈 하나 뜨기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진다. 4,000m이 되면은 다시 제1캠프 5,000m 이상으로 올려 5,000m 농된 자의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고소 수능은 과격한 활동과 운동을 해야만 빨라지는데 알면서도 움직이기를 싫어해 할 수 없이 총대장은 스키 타기를 권장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대원 중에는 다행히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다. 3월 20일 아침엔 날씨가 좋아서 김호섭 등반대장과 오세근 대원은 3명의 쇠파를 데리고 제2캠프의 루트 정찰을 떠났다. 오후부터는 히말라야 특유의 악천후가 다시 시작돼 대원들은 어택 나간 대원들을 걱정하며 영구적인 식당 천막을 만들기에 분주했다. 먼저 눈을 밟아 굳게 타진 다음 브로크식으로 눈을 떠서 만드는 방법이다.
식당의 규모는 4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된 대규모였다. 지형이 작년과는 영 달라졌어요. 정찰에서 돌아온 김호섭 대장의 보고는 빙하의 위치가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없던 빙산이 새로 생기는 등 1년 만에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외의 보고였다.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지루한 불안을 메꾸기 위해 우리는 서울에 돌아가면은 낙지를 내기로 하고 내기 트럼프로 밤을 즐겼다. 허나 이제 낙지를 살 사람은 있어도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 어이하리라. 히말라야의 날씨는 너무나 맑았다. 바람 한 점 없는 서로는 마치 고향의 한가한 봄날이었다. 모자에 챙같이 항상 정상에 걸려있던 구름도 오늘은 찾아볼 수 없는 경의의 날씨였다. 우리는 셀포와 함께 기념 촬영을 마치고 총대장의 지휘로 김호섭, 송준행, 야스이사, 셀파 등 도합 18명의 대부대는 제2캠프를 향해 거벌을 내디뎠다. 이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 제2캠프의 공략은 시간 문제였었다. 그러나 그 누가 뜻하였으리요. 이 변덕의 히말라야의 날씨를. 갑자기 몰려온 구름에 쏟아지는 눈보라. 그리고 마구 날려버릴 듯 휘몰아치는 강풍. 더욱이 급강으로 떨어지는 기어로 전신은 신경이 굳어지며 마비된다. 회장님 명령이다. 바꿔드린다. 회장님 명령이다. 잘 들어라. 회장님 명령이다. 여기는 실수 공격을 실수인들 시원 감자버섯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무서운 방풍 소리니 저는 청동을 청락을 사서라 청락만 사서하면 되니까 청락을 사서라 청락을 이상. 명령이다. 형님이야 청락만 사서라 청락 이상.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무서운 눈보라에 피부는 동상으로 굳어진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제1캠프의 지원 부대를 요청하고 제1캠프로 후퇴했다. 한편 제1캠프에서는 19개의 텐트를 바람에 날려보내지 않기 위한 필사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피켓이야. 우리는 19명이 무사히 제일 캠프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날 도저히 밥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비스켓으로 저녁을 때울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어이없는 이 날씨. 우리는 완전히 어제 하루를 히말라야 여신의 은덕스러운 치맛바람에 농락당하고 만 것이었다. 우린 결의를 굳게 하기 위하여 작전 회의를 가졌다. 김호섭 등반대장은 그의 치밀한 정찰과 수차에 걸친 히말라야 등반의 경험을 토대로 대원들을 지휘하고 격리한다. 그는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젊은 리더였다. 작전 회의를 끝내고 우린 다시 제2캠프를 향해 재도전을 감행했다. 연흥모 대원이 수엘파를 데리고 암벽에 픽스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어택을 나섰다. 이 픽스로프가 고정되어져야만 주력 부대가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픽스로프가 설치되는 것이 망원경에 포착되자 주력 부대는 출발을 서둘렀다. 대장도 그 뒤를 이어 지원대를 이끌고 제2캠프를 향한다. 어택대는 이미 암벽지대를 돌파하여 루트를 개척해 놓았었다. 김모섭 등반대장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 로프와 그 루트를 다시 점검한다. 이윽고 로프는 완벽하고 루트는 완전하다는 확인이 내려지자 대원들은 그 뒤를 잇는다. 이곳은 경사가 거의 80도에
가파른 절벽. 만약 여기에서 떨어진다면은 수천 미터 아래 티베트 쪽으로 잠적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코스인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고개에 생명을 걸고 극복 6,000m 지점에 제2캠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제2캠프 성공에 벅찬 우리들에게 즐거움은 또 겹쳤다. 그토록 대원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고국의 소식이 온 것이었다. 미칠 듯 날뛰는 대원들 중에 그 중에도 김혜석 대원이 제일 편지를 많이 받아서 선망의 적이 되었다. 제2캠프는 9개의 천막과 1개의 식당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미 입맛을 잃고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김치 통조림과 깻잎, 고춧잎이 단연 인기였다. 제2캠프가 정리되자 우리는 제3캠프로 진출하기 위한 루트 정찰대를 보냈다. 대원과 셀파드 장비와 식량을 운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날씨는 또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어택대는 계속 전진의 전진을 계속한다. 김호섭 대장은 해발 6,500m 지점에 제3캠프를 설치하고 돌아왔다. 순환과 역경은 있었으나 우리의 등정은 그래도 순조로웠고 대원의 사기와 건강은 최적이었다. 장비와 식량이 제3캠프로 운반되어진 3월 31일
김호섭 대장은 송준행, 오세근 대원과 7명의 쇠파와 5명의 보조 쇠파의 지원을 받으며 제3캠프로 진출했다. 그러나 제3캠프를 설치하자마자 마의 폭설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폭설은 지금껏 우리가 겪지 못했던 대단한 위력의 폭설이었다. 이 폭설은 제2캠프, 제1캠프도 예외가 아닌 만화수로 전체의 폭설이었다. 전 대원은 제설 작업에 필사의 사력을 다했으나 단 1분의 여유도 없이 밤에도 쏟아지고 다음 날인 4월 1일도 그치지 않는다. 완전히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 이제 대원의 입에서는 눈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이것저것에서 터져나온다. 제1캠프에서는 식당이 날아갔다고 무전이 오고 제2캠프에서는 폭설 때문에 전 대원이 꼼짝할 수가 없다는 암담한 보고였다. 이처럼 무서운 폭풍설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상상조차 못 해봤던 위력이었다. 자연의 힘, 위력. 그 앞에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한 것을 느꼈다. 이것이 산을 타는 알피니스트가 체험할 수 있는 산의 교훈인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 개량된 기술도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그저 겸허할 수밖에 없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마음으로 자연의 횡포에 몸을 내던진 채 오직 최선을 다해 싸울 뿐이었다. 미쳐 날뛰던 폭풍설도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4월 2일 아침 태양은 찬란한 빛을 서론에 쏟아붓는다. 우리는 재정비를 위해 제2캠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사방에서는 눈사태가 쏟아지고 있었다. 쏟아진 폭설에 우리는 4개의 천막을 잃고 장비의 손실도 대단했다. 할 수 없이 한때는 스노우를 파서 텐트를 대용했다. 한가해진 대원들과 쇠파들은 무료한 휴식 속에 고향의 부인에게 편지도 쓰며 한때를 즐긴다. 갓 결혼한 신혼의 아은 자기 부인에게 일주일 뒤에 자기에게 닥쳐올 숙명을 미리 예감이나 한 듯 유난히 사진을 꺼내놓고 부인을 그리워한다. 그 큰 시련과 역경을 치른 대원들과 셀퍼들은 잘못하면 긴장이 풀리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니 총대장 김정석 씨의 초조와 책임감은 무거워질 수밖에는 없다. 그는 모든 장비와 식량을 재점검하고 작전을 검토한다. 결국 이제껏 선두에서 싸운 김호섭 등반대장을 좀 쉬게 하고 자신이 직접 선두에서 루트 개척에 나설 것을 등반대장에게 의논한다. 허나 흥분된 김호섭 등반대장은 완강히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총대장은 지휘본부에서 전대원 로테이션 컨트롤에만 신경 써달라고 만류한다. 허나 그의 신경은 너무 피로해 있는 듯 총대장은 그를 타일로 휴식을 명령했다.
4월 4일 결국 총대장은 오색은 최성모 대원과 6명의 셀파를 데리고 어제 김호섭 등반대장과 김혜섭 대원이 셀파와 함께 러셀을 해놓은 코스를 따라 제3캠프로 향했고, 김혜섭 대원은 전진대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제3캠프까지 왔다가 내려갔다. 총대장 김정섭 씨가 제2캠프에서 제3캠프로 오르는 날, 이곳 제2캠프는 또 눈이 쏟아지기 시작해 대원들의 팔을 묶어놓았다. 김호섭 등반대장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허나 그는 서울 부인으로부터의 편지,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분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에 힘을 얻는다. 고산, 산소가 희박한 이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낮잠이다. 할 일이 없고 무료해진 셀파 대원들을 독려해가며 영을 즐기게 한다. 사기를 잃지 않게 하려는 등반대장의 속셈인 것이다. 이때 제3캠프에서 제4캠프를 어택하고 있던 총대장은 이곳 제2캠프의 상황도 모르는 듯 즉시 주력부대 출동을 명령한다. 허나 이곳 이 악촌은 주력대 출동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김호섭 등반대장의 마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그런대로 출동을 가능케 해서 김호섭 등반대장은 대원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제3캠프를 향한다. 대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컨디션도 좋았다. 더욱이 최전방 제4캠프 지점을 공략하는 총대장의 투지에 더욱 힘을 입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송구스러웠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젊음에 값진 생명조차 내던지고 정상을 향한다. 왜? 정상엔 아무것도 없으리. 만년 빙하의 얼음산과 그 무서운 바람밖에는. 그러나 우리는 오르는 것이다. 이것이 탐험인 것이다. 모험인 것이다. 이윽고 우리의 주력대가 제3캠프에 도착한 것은 저녁 거의 일몰 직전이었다. 4월 7일 총대장 김정섭은 셀파 5명을 데리고 해발 7,250m 그곳에서 1시간 거리 위인 고 김기섭군이 잠든 능선 밑에 제4캠프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고 돌아왔다. 이제 정상은 바로 눈앞. 온갖 난 코스는 다 돌파한 것이다. 뒤이어 다음 날 4월 8일 아침, 김호섭 등반대장은 박창희, 송준행, 오색은, 김혜섭, 야스이사 그리고 셀파 10명을 이끌고 제4캠프를 향했다. 총대장 김정섭은 이들 장과의 출발을 지원성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하던 그들과 마지막이 될 줄이야 거의 짐작이나 했었으니 돌아서는 총대장의 발길은 더없이 무거워 보였다. 세계적인 영국의 알피니스트 마로리는 산이 무엇이 좋으냐에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왜 오르느냐에
그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이 막연한 무모, 이것이 알피니스트의 신앙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으로 촉진시켜준 모험과 탐험의 원동력인 것이다. 세계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남미를 개척할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금 이 우리의 신념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이다. 희생이 없는 안이한 전진, 이는 역사가 용납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명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히말라야, 인간 태극의 의지와 신념과 그리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무한무비의 세계의 그라운드. 무서운 폭풍설, 돌풍, 그리고 그 넓고 넓은 설원에 거미들처럼 펼쳐진 크레퍼스. 그 시커먼 잎, 그리고 그 매서운 혹한과 짙은 가스. 더욱이 예기치도 못할 빙탑의 붕괴와 수십만 톤의 눈사태. 이 악난의 적이 있어 그들 열강의 알피니스트들은 이곳을 찾았고 희생과 희생을 밟고 그들은 히말라야 그 세계의 지붕 위에 그들의 국기를 꽂은 것이다. 그 국기, 그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요 그 국민의 의지의 표상인 것이다. 그 누가 이 끔찍한 참사와 피나는 실패를 상상이나 했으리요. 등반대장 김호섭, 그리고 대원 박창희, 송준행, 오색은 야스이사, 그리고 셀파 10명, 총 15명의 끔찍한 희생. 네팔 히말라야 등반 사상 대악의 참사였다. 이 끔찍한 기록적 사고에 전 세계 산악계는 경악했고 국내외의 신문들과 여론은 안타까운 참사의 동정과 조의를 아끼지 않았다. 참사의 대원 중 눈사태에 밀려 1100m나 추락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김혜섭 대원의 사고의 진상을 들어본다. 그때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희 텐트가 날랐습니다. 그때는 야스 이사가 옆에 앉았었고 누웠었고 박창희 씨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텐트가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그냥 날리면서 쿵쿵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번에 가서 이제 쿵 소리를 내더니 아주 텐트가 멈추더군요. 그때 이제 저하고 야스 이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 텐트를 찢었어요. 그 좋은 텐트가 찢어지더군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걸 뚫고서 이제 나오니까는 그때 5,500에서 5,800이면 700 아니냐, 이게 틀렸다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렇게 텐트로 4월 17일 김정섭 총대장은 그래도 이 믿어지지 않는 참사와 혹시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으로 헬리콥터 편을 이용 다시 마나스루 참사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의 공중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거운 어깨를 늘어뜨린 채 돌아오고야 말았다.
진정의 만화수의 두 아들을 잃고도 초연한 한의 아버지 김병훈 옹의 심해를 들어본다. 이러한 사변을 당했다고 해서 산악인들로 말하면은 절대로 의지가 좌절되든지 실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왕 사람이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빨리 가고 더디 가는 것은 운명으로 바꿔돌릴 수가 없는 거고, 이럴수록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산악인들로는 더욱 정진하고 더욱 분발해가지고 그였고 참 조란한 사람들의 이 유지를 이어주는 것이 산악인들의 당연히 할 의무였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이 밝고 맑은 얼굴들, 이제 우린 어디서 그 표정을 다시 볼 수 있으랴. 우리의 숙적 만화스루, 그 혹한의 폭풍설 속에 우리 동지들의 혼이 방황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할 수는 없다. 기필코 그들의 유지를 이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집념하고 집념하는 것이다. 그 집념의 만화수루 정상에 우리의 태극기가 휘날릴 그날까지.